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저는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양도인이고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1학년 2학기 양정 중간고사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우리 아이들의 기말고사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번 시험에 대한 간략한 총평인데, 우선 TF 세문항이 나왔고, TF는 언제나 쉽게 나오는 경향이기 때문에 TF가 학생들에게 큰 당황을 주진 않았을 겁니다.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다시 부교재와 연관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부교재에서 출제된 문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어? 부교재를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이한 점은 일단 전반적으로 객관식 후반부 9번부터 16번까지가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변별력을 느낄 수 있던 객관식 문항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문항들의 퀄리티가 좀 좋았고 문제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재를 푸는 것도 중요했지만 부교재를 변형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봤던 문제긴 하지만 막상 풀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는, 그래서 시험 시간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서술형도 이번에 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 2번이 좀 서술형의 난이도가 쉽다 보니까 서술형이 4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풀어온 시험지를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앞에 객관식에서 풀다 보니까 시간에 많이 쫓겨서 서술형 4번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평균적인 점수가 굉장히 낮았고, 아마도 이번 시험은 80점이 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성적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어려웠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서술형이 채점 기준도 굉장히 빡셌고요. 서술형 문제들이 애들이 많이 봤던 문제긴 한데 조금씩 바꿔서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요소도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실수 유발도 했으며 시간도 부족했고 난이도도 어려운,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문제들 살펴볼 건데, 먼저 이 8번 문항까지는 굉장히 스무스했습니다. 아이들이 부교재 한 번이라도 풀었고 평상시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1번부터 8번까지는 그냥 막힘없이 쭉쭉쭉쭉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 정도 바꾼 정도고요. 부교재 없는 문항 역시나 워크북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제 워크북에 많이 들어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반부에서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거고, 아이들 입장에서 당황을 하는 첫 번째 요소가 이제 9번부터 등장을 했을 텐데요. 9번 문항은 부교재, 올림포스 부교재를 변형한 문제로 부교재의 숫자를 조금 변형했고 X 집합에 미지수를 2개로 추가했으며 집합의 포함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A 교집합 X가 X, A 교집합 B합 집합 X가 X, 이런 집합의 해석을 연습만 충분히 했다면 아이들이 풀이 과정을 떠올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조금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스무스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이제 아마 10번부터가 애들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10번에 이제 부교재는 등장하지 않고요. 보통 학교 시험에서 까다롭게 출제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내신 기출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주어진 부등식으로 만든 명제인데, 이 부등식이 제한된 범위에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한된 범위는 2차 함수, 1학기죠. 1학기 시험 범위 2차 함수를 열심히 탄탄하게 공부를 했다면 추가적인 학습이 없어도 잘 풀었겠지만, 제 워크북에도 실어놨듯이 이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을 다루는 태도, 이거를 이번 시험 기간에 연습하지 않았다면 10번 문제를 보고 많이 당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부등식 해결 방법, 대칭축의 위치를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잘 정리했다면 얘도 큰 어려움 없이 풀이 방법을 떠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11번입니다. 11번 역시나 문제 구조는 올림푸스 부교재 문항을 그대로 따온 것이고 기니비 보기만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헷갈릴 수 있었던 게 디귿 보기입니다. 이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통해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는 건데, 이번에 기출 테스트를 보던 중에 거의 비슷한 보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반 학생들이 이제 큰 어려움 없이 맞췄을 것으로 보이고, 네, 다음 이제 12번입니다. 아이들이 아마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한 문제가 제 생각에는 12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구조는 올림포스 부교재 문항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연속된 자연수를 연속된 홀수로 바꿔서 합을 추론하는 문제인데요. 달라진 점은 기존엔 원소의 합이 60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별 생각 없이 숫자 때려 맞춰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원소의 합이 475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충 숫자를 때려 맞춰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교재, 이 올림푸스 부교재 문항을 풀 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는 건 뭐냐면, 연속된 4개 이상의 자연수의 합, 사실 이거는 수원 선행을 열심히 했다면 등차 수열의 합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감각을 느껴야 됩니다. 연속된 4개의 자연수의 합은 결국에 평균, 이 4개의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중앙이라는 평균의 지식을 활용해서 가볍게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아이들이 부교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이런 내용인 거죠. 이렇게 특이한 문제들, 원소가 4개 이상의 연속된 자연수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는 올림푸스 부교재 말고는 딱히 찾아볼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건 얘를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4개 이상의 자연수의 합을 표현하는 방법, 평균이 4개 있다. 이 등차 중앙의 의미를 아이들이 미리 학습을 했다면 12번 문제를 풀 때 단순히 숫자를 나열해서 엄청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평균의 성질을 통해서 빠르게 풀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번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의 가장 큰 기준이 12번을 맞았냐 틀렸냐도 있겠지만 맞았을 때 12번을 단순 노가다로 풀어서 시간을 많이 썼냐 아니면 이 등차 중앙의 성질을 통해서 빠르게 풀었냐가 이번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아주 큰 요소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들이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이런 거죠. 부교재가 나왔을 때 이 부교재 이런 문항들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이거는 단순히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등차 중앙의 성질을 통해서 빨리 푸는 방법, 이런 노하우들을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13번인데요. 13번은 이제 부교재에 나왔던 문항은 아니고요. 꽤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제시가 되었는데 특이한 건 정의역이 이산적인 디스크리트 함수이기 때문에 구간을 쭉 준 게 아니라 몇 개 셀 수 있는 집합을 준 거라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은 단순히 2차 함수의 대칭축을 통해서 1대1을 찾는 게 아니라 2차 함수가 좌우 대칭적으로 정의역이 찍히지 않도록 조절하는 문제였고요. 실제 꽤 괜찮은 문제여서 제 워크북에도 비슷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워크북 문제에서는 대칭축이 결정이 돼 있고 정의역을 어떤 식으로 대칭적으로 배치하지 않아야 1대1이 유지가 될까를 묻는 문제였다면 이번 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거꾸로 대칭축의 위치를 내가 조절함으로써 대칭적으로 찍히지 않도록 정의역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정의역은 가만히 두고 대칭축 조절을 통해서 좌우 대칭적으로 찍히지 않도록 생각을 하는 거였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2차 함수가 대칭적으로 찍히지 않으면 1대1이 된다는 거를 미리 경험하지 않았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처음 보고 떠올리기에는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양정시험을 잘 보려면 또 두 번째 필요한 요소가 이런 다양한 경험이죠. 우리 아이들이 실전에서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하는 건 최상위 1등급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덕목, 시험 대비 필요한 두 번째 덕목은 다양한 경험, 이런 좋은 문제, 다른 학교 기출문제들 좋은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축적하면서 시험에 비슷한 게 출제가 되었을 때 자기의 생각을 끌어나갈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14번입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객관식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 같은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 14번과 15번이 이제 모두 올림포스 부교재에서 출제가 된 문제인데, 우선 14번 함수 단원 맨 마지막 올림포스 부교재 문항입니다. 실제 올림포스 문제 문항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 아이들이 A, B에 적당한 문자를 대입해야 되고 또 부등호이기 때문에 양쪽 부등호를 확인을 통해서 등호 성립 조건까지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수학적인 테크닉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교재를 열심히 풀었더라도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거꾸로 부등식을 바꿔서 제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마 푸는데 꽤나 어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 14번 같은 문제는 아이들이 이제 대비를 해서 맞출 수 있다기보다는 이 식을 보고 내가 뭘 대입해야 좋을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4번은 조금 맞추기 까다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15번입니다. 15번 역시 제가 출제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왜냐하면 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명제, 각이 같다라는 명제죠. 각이 같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원을 그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능력이었고요. 제 생각에 쉽게 변형이 된다면 아마 기울기 정도가 바뀔 거라고 봤었는데 이번 실제 시험에서는 기울기도 -1에서 루트 3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푸는 법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집합과 연계를 통해서 원을 그린 다음에 자연수점을 찍으면서 집합을 만들어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난이도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바뀐 기울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습을 했다면 원을 그리는 건 정말 수월했을 거고 집합과 연계되는 데 생각이 조금 필요했는데 저 정도 집합 난이도는 집합 문제를 열심히 많이 풀어봤던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5번 문제는 아마 시간이 있었다면 애들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과감하게 서술형으로 넘어가지 못한 이유가 14, 15가 많이 봤던 거라서
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모자라서 아마 서술형을 푸는데 시간이 많이 타이트하지 않았을까. 객관식이 많이 봤던 문제들이다 보니까 자꾸 시도를 하다 보니 시간이 전반적으로 타이트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그 다음 16번입니다. 항상 객관식 마지막 문제는 고심 끝에 낸 문제라는 흔적이 느껴집니다. 일단 정의역부터가 어렵죠.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첫 줄 읽고 내 문제가 아니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예쁜 문제고요. 딱히 뭐 스킬이 필요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문제 해석을 하고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제 해석 능력입니다. 치역의 원소의 합이 항상 0 이상인데 0인 치역이 있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수학적인 능력이 결부된 문제다 보니까 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수학적인 통찰력도 필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꽤나 문제 퀄리티도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들을 살펴볼 건데 우선 서술형 1번과 2번은 이제 문제 구조는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서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교과서에 들어있는 증명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쓸 때, 산술기하를 여러 번 썼을 때 등호 성립 조건을 성립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고요. 뭐 수업 때도 많이 했었고 워크북에도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만큼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큰 어려움 없이 풀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두 번째 문제가 조금 이제 말이 많은 문제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가 단순히 부등식을 증명하는 문제고요. 일단 절대값이 포함됐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해서 증명한다는 아이디어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풀었을 텐데 이 채점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게 단순히 제곱을 해서 부등호를 쭉쭉 끌고 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이항을 해서 0과 비교를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수학적으로 부등호를 끌고 가도 틀린 건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넘겨서 0이랑 비교하라고 명확한 코멘트를 주다 보니까 채점 기준에도 그게 그대로 녹아 있어서 부등호를 남긴 친구들은 많이 점수를 감점 받았던,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감점이 많이 받은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기존의 문제를 엮어서 하나의 문제로 합쳐서 출제를 하는 문제고요. 보통은 두 함수가 같도록 하는 정의역을 만들기, 두 함수가 달라지도록 하는 정의역을 만들기,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푸는 방법은 다 아는데 좀 실수를 많이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시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애들이 빨리빨리 풀려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두 함수가 달라지도록 하는 정의역을 만드는 방법은 전체 정의역의 개수에서 같아지도록 하는 정의역의 개수를 빼는 방식으로 푼다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시험에 압박이 느껴서 그런지 아이들이 F랑 G랑 같아지는 정의역에서 F랑 H랑 달라지는 정의역을 뺐어야 되는데 실수를 해서 같고 달라지는 원소들을 기준으로 집합을 만들다 보니까 실수를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숙제를 열심히 했다면 달라지는 함수를 만들 때 전체 집합에서 같아진 애들을 빼는 방식으로 세는 거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맞히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겠지만 시간의 압박 때문에 아이들이 꽤나 실수를 많이 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서술형 4번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세 개 문제가 하나의 한 문제로 혼합이 되어 있어요. 자, 1번 문제는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1차 함수, 1차 함수의 정의 조건 연습 충분히 했던 거고, 두 번째는 합성을 해서 만든 2차 함수의 치역이 x가 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자, 2차 함수의 치역을 조절하는 문제, 2차 함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정의역을 대입을 하면서 치역을 추론하는 문제 연습을 했던 거고요. 마지막에는 1차와 2차를 합성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고 1차와 2차를 합성해서 그리는 그래프 역시 연습을 했던 건데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시간의 압박 때문에 서술형 4번을 풀었다면 아마 굉장히 빨리 풀었을 거고 시간이 없어서 부족해서 아예 못 푼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결국 시간이 메인인데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아마 크게 아까 앞에 12번 내가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끄적끄적 하다 보니까 일일이 세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을 거고, 시간이 안 부족했으려면 부교재 문제 4개 이상을 더해서 짝수계를 더해서 60을 만드는 걸 등차 중앙 평균이라는 성질을 통해서 미리 학습을 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를 볼 건데, 당연히 첫 번째 덕목은 일단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푼다의 기준은 남들처럼 똑같이 풀면 빨리 푸는 게 아니겠죠. 제가 알고 있는 문제풀이의 스킬들, 유형별 정리를 통해서 이 유형에는 어떤 스킬을 통해서 빨리 풀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게
제 수업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경우의 수가 들어갑니다. 경우의 수는 테크닉적인 게 꽤나 많은 단원이기 때문에 특히 단순히 교란순열이나 색칠하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테크닉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이제 암흑의 스킬 같은 거, 공식 같은 거를 알려주고 언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게 이번 내신 수업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덕목은 결국 부교재 문항들이 출제가 되더라도 접근법을 따라오되 추가적인 변형을 통해서 문제가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겁니다. 11번부터 객관식 마지막까지는요. 단순히 부교재 숫자 바꾸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결국 해야 되는 건 내가 부교재 출제됐으니 어느 정도 접근법은 안다. 그럼 이 접근법을 계속 생각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우리 수업의 두 번째 목표는 생각하는 연습인 겁니다. 제가 수업 때 아이들에게 정말 강조하는 건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 조건을 읽으면 궁금해야 돼. 뭐가 궁금하지? 함수를 그릴 때 여기 미지수가 있어. 난 이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 미지수가 있으니까 함수를 그릴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려야 되지? 꼭지점을 여기 찍을 때 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직선 위에 올리고 그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자기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서 답까지 이르는 과정을 연습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 과정을 연습하려면 문제가 어려워야 됩니다. 다른 학교에 많이 출제되었던 또는 모의고사 기출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연습, 낯선 문제는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복잡한 문제는 생각을 끌고 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두 번째, 우리 수업의 두 번째 목표는 고난도 문제들을 다루면서 신선하다면 사고를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양도인이라면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을까를 연습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낯선 문제를 이미 봤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시험장에서 처음 본 문제를 푼다? 쉽지 않습니다. 제 역할은 좋고 엄선된 퀄리티 있는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주면서 좋은 낯선 경험을 시켜주는 거고 제 생각의 사고 과정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올 수 있게 저처럼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두 번째 수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부교재 문제들을 다뤄주는 것이게 되겠습니다. 결국에 부교재 문제는 여러 번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은 일단 시험 직전에 반드시 한번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교재의 첫 번째 목표는 앞에 쉬운 문제들을 봤을 때 이거 봤던 거다 빨리 풀 수 있겠다. 이걸 시간 단축을 위하는 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렵게 풀 수 있는 걸 제가 의미를 발견해 주는 거죠. 4개의 합이 60이라는 걸 등차수열이라는 성질을 제가 발견해서 애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수업 때 다루는 건 부교재의 주요 문항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은 변형을 통해서 왜냐하면 올림포스 고난도를 부교재로 삼는 대치동의 학교도 있고요. 다른 학교도 많기 때문에 여러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 부교재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될 수 있는지를 워크북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연습도 해보고 부교재에 있는 특이한 조건들 해석하는 노하우도 설명해주는 게 제 수업의 마지막 덕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수업의 목표는 크게 3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은 어떤 식으로 이제 반 관리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첫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자, 내신 기간에는 이제 매 시간 개강을 하고 나면요, 매 타임 실제 학교 기출 문제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시험 범위에 전반적으로 시험을 계속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복습 테스트는 선행할 때나 하는 거고 실제 내신 기간에서는 시험 전 범위의 테스트를 계속 보는 거죠. 쉬운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빠르게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시간에 대한 압박을 계속 연습하는 거고 서술형 쓰는 방법도 계속 연습하는 거고 왜 어떤 식으로 애들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구나 애들이 느낄 수 있게 계속 실전 테스트를 연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매 시간 테스트를 볼 거고 조교님이 테스트 채점을 해주고 소형 채점까지 해줄 거고요. 수업이 끝나게 되면 항상 테스트 오답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테스트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린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은 제가 해결해주고 나머지 문항들은 수업이 끝나고 다 고치고 집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체 워크북입니다. 자체 워크북의 소스는 목동, 대치동, 기출문제 제가 내신 기출에서 선별하는 문항들이고요. 그리고 부교재 주요 문항들 변형한 문제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제 변형한 문제들 이렇게 워크북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워크북은 공통 과제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네, 개별적으로 문제지가 추가적으로 과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보통은 워크북, 공통과제 한 권, 워크북은 굉장히 어렵고 양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시중 문제지 2권 정도 이렇게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조금 수학에 약한 학생들이 있다면 부교재의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워크북, 공통 워크북은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나가는 숙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문제집, 시중 문제들이 숙제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리적인 측면인데 첫 번째는 이제 클리닉입니다. 네, 항상 이제 수업이 끝나게 되면 양정반인 경우에는 이제 수요일은 저녁 수업이니까 10시에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전부 다 독서실로 내려갈 거고요. 그럼 제가 한 명씩 불러서 이제 개별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저와 조교님이 함께. 그때 개별 클리닉 시간에는 이제 조교님이 숙제 검사를 해 주셨을 텐데 제가 한 명씩 부르면서 숙제에 대한 질문도 받을 거고요. 숙제가 안 돼 있다면 개별적인 피드백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시 이후에 본인의 오늘 숙제 그리고 테스트 오답 이게 완료가 돼야만 귀가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 끝나고 남지 못할 때에는 주말에 추가적인 클리닉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요일에는 1시 반부터 5시 반이 양정반 시간표인데요. 일요일에는 5시 반에 끝나고 나서 6시부터 10시까지 쭉 클리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는 숙제, 질문, 테스트, 오답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 시간 수업 영상은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복습이 필요하거나 결석을 했을 때는 당연히 복습 영상을 제공을 해주게 될 거고 본인이 집에 숙제를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굳이 학원의 클리닉 시간에 오기 귀찮을 때 집에서 원격으로 질문을 해도 제가 눈만 떠 있다면 언제나 열심히 질문을 받아주고 있으니까 원격 질문도 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사를 한 이후로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없어요. 맨날 애들이랑 카톡하고 애들 질문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질문받다 보면 맨날 새벽 1-2시, 3, 4시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를 포기하고 우리 아이들의 질문을 열심히 받아주는 만큼 원격 질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궁금한 걸 참지 못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계속 질문합니다. 제가 눈만 떠 있다면 계속 질문 받아줄 거니까 원격 질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알림은 테스트 점수나 숙제에 대한 정보는 문자로 나가고 있을 거고요. 네, 마지막은 제 정규반과 양정반 시간표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계시다면 학원 데스크에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짧게나마 제가 이번 양정 시험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항상 영상의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3가지 방향성인데요. 근데 첫 번째는 프로페셔널 전문성이죠. 제가 전문적이어야 제가 수학을 잘하고 누구보다 잘 풀고 누구보다 예쁘게 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만 좋은 강사의 자질을 갖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전문성을 갖는 연구에 항상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서울대 다닐 때도 그랬고 항상 저보다 수학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만큼은 제가 정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하나만큼은 저희 다원교육을 믿고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애들한테 강조하는 덕목입니다. 수업 때 제가 맨날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소는 이 참여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업 때 배워야 되는 건 제 풀이를 받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쌤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티키를 걸었을 때 애들이 타카를 답할 수 있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수업 시간의 주요 포인트지 받아 적기 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특히 수학이란 과목이 학원에서 배워야 되는 건 근데 왜 저렇게 해야 되지? 나라면 저렇게 했을까? 라는 걸 애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업 때 참여적인 태도를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거 제발 대답하자 얘들아. 필로도 주온이 대답을 통해서 티키타카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티키타카가 되려면 결국에 제가 우리 반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 바로 친근한 분위기입니다. 이 반 분위기에 따라서 애들이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냐, 수업 때 참여할 수 있냐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재미있는 반 분위기. 제가 광대가 돼서 아이들을 재밌게 해준다면 그 재미를 통해서 애들이 수업 때 열심히 참여해준다면 저는 개그맨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3가지 덕목을 제 강사의 모토로 삼고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영상은 마칠 거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저희 데스크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